서기 793년 6월 8일 성 삼위일체 대축일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노섬브리아 왕국의 동쪽 해안 린디스판 섬의 수도원에서는 이른 아침 기도가 막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성 아이단이 635년에 세운 이 수도원은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잉글랜드 기독교 문명의 찬란한 등대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양피지에 복음서를 필사하고 금박과 청금석으로 장식된 린디스판 복음서를 비롯한 성스러운 필사본들을 보관하며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북해의 수평선 너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떼처럼 보였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길고 날렵한 배들이었습니다. 용의 머리를 형상화한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북방의 괴물이 깨어나 남쪽을 향해 포효하는 듯 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월 8일 이교도들의 참혹한 약탈로 린디스판의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고 약탈당했다. 노르웨이 서부 해안에서 출발한 바이킹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간의 항해 끝에 린디스판에 도착했고 수도원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수도원들은 신의 집이라는 믿음 속에서 성벽도 경비병도 없이 평화로운 기도와 학문의 공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힘없는 분은 곧 약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요크의 알퀴는 당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궁정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노섬브리아의 히그발드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의 350년 동안 우리가 브리튼 섬에 살아오면서 이런 공포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바다에서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성 쿠스버트의 교회가 이교도들의 피로 물들었고 제단의 모든 장식품이 벗겨졌습니다. 바이킹들은 수도원에 침입하자마자 체계적인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유물함들, 은으로 만든 성배들, 보석이 박힌 십자가들이 그들의 자루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항하는 수도사들은 무자비하게 도끼로 베어졌습니다. 젊은 수도사들 중 일부는 노예로 끌려갔고 나이든 수도사들은 바닷물에 익사당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많은 이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으며 어떤 이들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당했습니다. 린디스판 습격은 단순한 약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 세계 전체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상징이자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이 이교도들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은 잉글랜드인들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신이 왜 자신의 집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교도들이 어떻게 신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왕국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794년 바이킹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섬브리아의 자로우 수도원이 목표였습니다. 존경받는 교회 학자 비드가 평생을 보낸 이곳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795년에는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의 아이오나 수도원이 공격받았고 아일랜드 해안의 수도원들도 차례로 약탈당했습니다. 바이킹의 긴 배는 이제 북해와 아일랜드, 해를 자유롭게 누비며 방어할 수 없는 해안 공동체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습니다. 832년부터 바이킹의 침략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필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그들은 단순히 여름에 약탈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템스 강 하구의 셰피 섬이나 동행글리아 해안에 겨울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더 이상 단기 약탈자가 아니라 장기 점령을 노리는 침략자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50년 처음으로 350척의 배로 구성된 대규모 바이킹 함대가 템스 강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교도들이 처음으로 겨울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켄트의 세니치를 점령한 그들은 인근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했고 캔터베리의 대주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산발적인 해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865년 역사의 물줄기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바르 볼리스 뼈 없는 이바르 할프단, 우바 등이 이끄는 대이교도군이 동행글리아에 상륙한 것입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를 거대한 이교도 군대라고 표현했는데 추정 병력은 약 3,000명에서 5,000명 규모였습니다. 당시 앵글로색슨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약탈이 아니라 정복이었습니다. 대이교도군은 동행글리아의 에드먼드 왕과 협정을 맺고 겨울을 보낸 뒤 866년 북상하여 요크를 점령했습니다. 노섬브리아 왕국은 내전 중이었고 바이킹들은 이 혼란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요크 점령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린디스판 습격 이후 73년 만에 바이킹들은 주요 앵글로색슨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867년 3월 21일 노섬브리아의 두 경쟁. 왕 오스버트와 엘라는 바이킹에 맞서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고 요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바르와 할프단의 전술은 뛰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벽을 활용한 방어와 기습 공격의 조합으로 앵글로색슨 군대를 격파했고 두 왕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날 이후 노섬브리아 왕국은 사실상 바이킹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869년 대이교도군은 다시 남하하여 동행글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젊은 에드먼드 왕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헥슨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드먼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나무에 묶여 화살 세례를 받은 뒤 참수당했습니다. 그는 후에 성 에드먼드로 시성되었고 그의 순교는 앵글로색슨인들에게 바이킹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70년대에 이르러 잉글랜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노섬브리아, 동행글리아, 머시아의 동부가 바이킹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오직 웨식스 왕국만이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웨식스의 젊은 왕 알프레드는 871년 한 해에만 9번의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애싱턴 전투에서 그는 형 에델레드 왕과 함께 바이킹 군을 격퇴했지만 에델레드가 전투 중 부상으로 사망하면서 알프레드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치세는 앵글로색슨 저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878년 1월 바이킹 지도자 구투룸의 기습 공격으로 알프레드는 서머셋의 에설리 습지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암흑의 시기에 대한 기록들은 한 민족의 생존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은신 끝에 그는 군대를 재건했고 5월 에딩턴 전투에서 구투룸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전투 후 맺어진 웨드모어 조약 878년은 잉글랜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워틀링 가도를 경계로 북동부는 바이킹의 법이 통용되는 데일로 덴마크인의 법가 되었고 남서부는 앵글로색슨의 웨식스 왕국으로 남았습니다. 구투룸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에설스탄이라는 세례명을 받았으며 동행글리아의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조약은 타협이었지만 동시에 혁명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땅의 거의 절반이 이제 공식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문화권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데일로 지역에서는 덴마크어가 일상어가 되었고 북유럽식 법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정착한 바이킹들은 앵글로색슨 여성들과 결혼하며 새로운 혼혈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들은 이 시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크에서 발굴된 코퍼게이트 지역은 10세기 바이킹 정착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죽 세공, 금속 세공, 뼈 조각 등의 작업장 흔적들, 스칸디나비아 양식의 보석과 무기들, 그리고 룬 문자가 새겨진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점령이 아니라 문명의 이식이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는 더욱 놀랍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단어들이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스카이 하늘, 에그 달걀, 나이프 칼, 테이크 가져가다, 다이 죽다 같은 일상 단어들부터 허즈번드 남편, 로법, 아우틀로무 법자 같은 사회적 용어들까지 바이킹의 언어적 유산은 영어의 DNA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영국 북부와 동부의 지명들 역시 스칸디나비아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바이 마을, 마이너스 소프 작은 촌락, 마이너스 THWAIT 개간지로 끝나는 지명들이 수백 개에 달합니다. 9세기 말에 이르러 잉글랜드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793년 린디스판의 그 충격적인 아침으로부터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바이킹들은 약탈자에서 통치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잉글랜드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들의 문화는 앵글로색슨 세계와 불가분하게 뒤섞였습니다. 이것은 침략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영국 정체성이 형성되는 긴 여정의 첫 장이기도 했습니다. 린디스판의 그 운명적인 아침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난 용머리 배들은 단순히 한 수도원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역사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정복자의 DNA를 이 섬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극적인 변화, 더 완전한 정복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세기 후반 잉글랜드는 다시 한번 북방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후손들이 데일로를 되찾으며 잠시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이룩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80년대부터 새로운 바이킹 습격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그 규모와 조직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덴마크의 왕들이 직접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991년 8월 11일 에식스의 몰던 근처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 지도자 올라프 트리그 바손이 이끄는 93척의 함대가 블랙워터 강 어귀에 상륙했습니다. 에식스의 총독 브리흐트노스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전투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고대 영어 서사시 몰던 전투는 이 비극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브리흐트노스가 쓰러졌다. 그의 금으로 장식된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무기를 쥘 수 없었고 그의 군대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 패배 이후 잉글랜드의 왕 에델레드 2세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킹들에게 막대한 은을 주고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명 높은 대인 겔드 덴마크인에게 바치는 돈의 시작이었습니다. 991년 첫 지불액은 1만 파운드의 은이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냉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해에 처음으로 대인 겔드가 지불되었다. 그것은 1만 파운드였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시게릭이 이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잉글랜드의 약함을 광고하는 효과만 냈습니다. 994년 올라프 트리그 바손과 덴마크 왕 스베인 포크비어드가 연합하여 94척의 함대로 런던을 공격했습니다. 런던은 가까스로 방어했지만 에델레드는 다시 2만 2천 파운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1002년에는 2만 4천 파운드, 1007년에는 3만 6천 파운드, 1012년에는 4만 8천 파운드로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에델레드는 1002년 11월 13일 성 브라이스의 날에 잉글랜드 전역의 덴마크계 주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옥스퍼드의 성 프리데스위드 교회 기록에 따르면
왕의 명령으로 잉글랜드에 살고 있던 모든 덴마크인들이 성 브라이스의 날에 죽임을 당했다. 이 학살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덴마크 왕 스베인 포크비어드의 누이 구닐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스베인은 1003년부터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엑시터, 윌튼, 솔즈베리, 노리치를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1004년 노리치 함락 당시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시가 완전히 불탔고 사람들은 학살당했다. 수도원과 교회들도 불에 탔다. 1013년 스베인은 마침내 전 잉글랜드를 정복했고 에델레드는 노르망디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1014년 2월 3일 스베인이 게인즈버러에서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황이 다시 유동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스베인의 아들 크누트였습니다. 1016년 당시 겨우 21세였던 이 젊은 바이킹 왕자는 곧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크누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잠시 덴마크로 돌아갔다가 1015년 200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샌드위치에 상륙한 그는 체계적으로 잉글랜드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1016년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해였습니다. 에델레드가 4월 23일 런던에서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 철인왕 에드먼드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에드먼드는 그의 별명처럼 강인한 전사였고 크누트와 한 해 동안 6차례나 대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펜, 셔스턴, 브랜포드, 애싱턴에서의 전투들은 잉글랜드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0월 18일 에식스의 애싱턴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은 에드먼드의 배신자 머시아 총독 에드릭 스트레오나의 반역으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분노에 찬 어조로 기록합니다. 에드릭 총독이 그가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 그는 먼저 도주했고 그래서 자기 왕을 배신했으며 모든 잉글랜드 백성을 배신했다. 에드먼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지쳐 있었고 글로스터셔의 올리 섬에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올리 조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웨식스를 통치하고 크누트는 머시아와 노선부리아를 포함한 잉글랜드의 나머지를 통치하며 둘 중 누가 먼저 죽으면 생존자가 전체를 물려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11월 30일 에드먼드가 옥스퍼드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암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스터의 플로렌스는 에드먼드 왕이 성 안드레아의 날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글래스턴베리에 묻혔다고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1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누트는 런던에서 전 잉글랜드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린디스판 습격 이후 223년 만에 바이킹이 공식적으로 잉글랜드 왕좌에 오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누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크누트의 첫 번째 조치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017년 7월 그는 에델레드의 미망인이자 노르망디 공작의 딸인 엠마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엠마는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앵글로색슨과 덴마크 양쪽의 왕비가 되었고 크누트는 이를 통해 에델레드 왕조의 정통성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후에 엔코미움 엠메 레기네에머 왕비 찬가라는 자서전을 남겼는데 이는 중세 유럽에서 여성이 쓴 최초의 자서전 중 하나입니다. 크누트는 잉글랜드를 4개의 백장령으로 재편했습니다. 웨식스, 머시아, 동앵글리아, 노선부리아가 그것이었고 각각 유능한 백작들에게 맡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배신자 에드릭 스트레오나는 1017년 크리스마스에 처형당했지만 크누트는 배신자를 이용하되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두인 같은 유능한 앵글로색슨 귀족은 웨식스 백작으로 임명되어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1018년 크누트는 옥스퍼드에서 대평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해에 잉글랜드 전체가 옥스퍼드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덴마크인들과 잉글랜드인들은 에드거 왕의 법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크누트는 새로운 법을 강요하지 않고 존경받던 앵글로색슨 왕 에드거의 법체계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이 조치는 잉글랜드인들의 마음을 얻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같은 해 크누트의 형 하랄드 2세가 덴마크에서 사망하자 크누트는 덴마크 왕위도 계승했습니다. 이제 그는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이중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28년 크누트는 50척의 함대를 이끌고 노르웨이를 침공했습니다. 노르웨이 왕 올라프 하랄드 손후의 성 올라프로 시성됨은 저항했지만 노르웨이 귀족들의 상당수가 크누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올라프는 러시아로 망명했고 크누트는 노르웨이 왕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1030년경 크누트는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아우르는 거대한 북해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이킹 역사상 전례 없는 성취였습니다. 북해가 사실상 크누트의 내해가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스코틀랜드의 왕 말콤 2세로부터 복종을 받아냈고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아일랜드의 더블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크누트의 제국에서 잉글랜드는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덴마크보다 잉글랜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잉글랜드의 부와 행정체계를 제국 운영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샤이어주 단위의 지방행정, 효율적인 조세 징수 체계, 왕실 조폐국의 은화주조 시스템 등은 북유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크누트는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실한 개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27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콜라트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크누트는 황제를 만나 덴마크 상인들의 통행세 감면을 약속받았고 자신의 딸 군일들을 황제의 아들 하일리히와 약혼시켰습니다. 바이킹 출신 왕이 유럽 최고 권력자들과 대등하게 외교를 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크누트는 잉글랜드의 주교들에게 유명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1027년의 편지는 중세 정치 문서 중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나 크누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그리고 교황이 보여준 성유물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나는 황제, 교황,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귀족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 특히 잉글랜드와 덴마크 백성들의 필요와 이익에 대해 그들과 논의했습니다. 크누트 치세의 잉글랜드는 놀랍도록 번영했습니다. 데인 겔드의 끔찍한 부담이 사라졌고 바이킹 습격의 위협도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북해 제국의 중심으로서 잉글랜드는 스칸디나비아와의 무역이 활발해졌고 특히 모피, 호박, 목재 같은 북방 상품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시기 런던, 요크, 윈체스터 같은 도시들이 급격히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크누트는 교회에 막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에벌리 수도원을 재건했고 이곳은 1002년 성 브라이스의 날 학살 때 불탔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에 금과 은으로 된 십자가를 기증했으며 글래스턴베리 세인트
에드먼즈베리, 크라일랜드 등 주요 수도원들의 토지와 특권을 하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세우고 자신이 죽인 왕을 위해 기도를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관용이자 영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1035년 11월 12일 크누트는 샤프츠베리에서 4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윈체스터 대성당에 안장되었는데 이는 앵글로색슨 왕들의 전통적인 안장지였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성지에 묻힌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북해 제국은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누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하랄드 헤어프과 엠마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하르다 크누트였습니다. 형제는 왕위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고 결국 잉글랜드는 일시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1037년 하랄드가 전체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1040년 그가 사망하자 하르다 크누트가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하르다 크누트는 가혹한 과세로 백성들의 미움을 샀고 1042년 6월 8일 결혼식 연회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24세였습니다. 하르다 크누트의 죽음으로 크누트의 남계 혈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망명 중이던 에델레드의 아들 에드워드를 불러들였습니다. 참회왕 에드워드로 알려진 그는 노르망디에서 25년을 보낸 후 귀국하여 1042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앵글로색슨 왕조가 복원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바이킹의 피는 이미 영국 왕실의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들 역시 북방의 혈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누트의 치세는 불과 19년이었지만 그 영향은 영원했습니다. 그는 바이킹이 야만적인 약탈자가 아니라 유능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통합자였고 북유럽과 영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융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북해 제국은 붕괴했지만 바이킹 혈통이 영국 왕실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4년 후 또 다른 바이킹의 후손이 더욱 결정적인 방식으로 잉글랜드를 정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911년 프랑스 북부 센 강하구 서프랑크 왕국의 샤를 3세 단순왕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바이킹의 습격으로 프랑스 북부는 황폐화되었고 특히 센강을 따라 파리까지 침입하는 노르드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886년 파리 포위전은 프랑크 왕국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700척의 바이킹 함대가 파리를 1년 가까이 포위했고 프랑크 왕국은 거액의 은을 주고서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바이킹 지도자들 중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롤로였습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르망디의 역사가 뒤동은 그를 덴마크 출신이라고 기록했지만 아이슬란드의 사가들은 노르웨이 모레 지방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9세기 말부터 센 강 유역을 장악하고 로앙을 근거지로 삼아 프랑스 북부를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샤를 3세는 마침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포섭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911년 가을 생클레르 슈르에프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프랑크 연대기 플로도아르의 연대기는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샤를 왕이 노르만인들에게 브르타뉴와 맞닿은 해안 지역을 양도했다. 조약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롤로는 센 강 하구에서 브르타뉴까지의 광대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수여받았고 대신 샤를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다른 바이킹들의 침입으로부터 프랑스를 방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롤로는 왕의 발에 입맞추기를 거부하고 신하에게 대신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신하가 왕의 발을 들어올리는 바람에 왕이 뒤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롤로의 오만함과 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912년 롤로는 루앙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로베르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노르드식 이름 롤로로 불렸습니다. 롤로가 받은 영토는 곧 노르망디, 즉 노르드인의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체계적인 식민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더 많은 정착민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10세기 초 노르망디 지역에서 스칸디나비아식 무기, 보석, 그리고 배 매장 풍습이 대량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롤로는 프랑크의 봉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기사가 되었고 약탈자들은 영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롤로의 천재성은 단순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전략적으로 융합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크의 행정체계, 법률 시스템, 교회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뒤동의 기록에 따르면 롤로는 교회들을 재건하고 수도원들의 토지를 되돌려 주었으며 성직자들을 보호했다. 동시에 노르드의 군사적 우수성과 해양 기술은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위장술의 걸작이었습니다. 언어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롤로의 후손들은 불과 3세대 만에 노르드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 중반 이후 노르망디에서는 노르드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궁정 언어였고 외교와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노르만인들은 자신들의 야만적 이미지를 지우고 유럽 귀족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언어적 정체성까지 바꾼 것입니다. 롤로의 아들 기욤 1세 롱스워드 장 검공 윌리엄은 이 변신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뒤동은 그를 라틴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으며 기독교 신앙의 열렬한 수호자로 묘사합니다. 기욤은 팩항에 베네딕토의 수도원을 설립했고 990년 정식 설립, 이곳은 곧 노르망디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실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서프랑크 왕국의 귀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이킹의 손자가 프랑스 최고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942년 기욤은 플랑드르 백작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리샤르 1세는 겨우 10세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4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노르망디를 직접 장악하려 했고 어린 리샤르를 랑으로 납치했습니다. 그러나 노르만 귀족들은 단결하여 저항했고 덴마크 왕 하랄드 블루투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945년 바이킹 함대가 센강을 거슬러 올라와 루앙을 해방시켰고 리샤르는 다시 공작 위에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르만인들은 이미 프랑스화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여전히 스칸디나비아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리샤르 1세는 이후 노르망디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공국을 강화했고 자신을 노르만인의 공작이라고 칭했습니다. 10세기 후반부터 노르망디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노르만 공작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확립했는데 이것은 프랑크의 느슨한 봉건제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귀족과 기사들은 공작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사적인 성체 건설은 공작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체계는 당시 유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르만 기사들은 곧 유럽 최고의 중기병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의 전투 본능에 프랑크의 기사도 문화와 첨단 군사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기마 돌격 전술과 성체 공성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11세기 초부터 노르만 기사들은 용병으로 유럽 각지에서 활약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서 노르만 모험가들은 왕국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로베르 기스카르와 그의 형제들은 1059년부터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했고 1130년에는 시칠리아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리샤르 2세의 치세는 노르망디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경건공으로 불렸는데 실제로 교회 개혁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클윈이 수도원 개혁 운동을 노르망디에 도입했고 페캉, 쥐미에주, 베르네 같은 수도원들을 재건하거나 새로 설립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곧 유럽 최고 수준의 필사실과 도서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르만 수도사들은 고전 라틴 문헌들을 필사하고 연구했으며 신학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 세기 전 야만적인 바이킹의 후손들이 이제 유럽 지성사의 선도자가 된 것입니다. 리샤르 2세의 여동생 엠마가 바로 앞장에서 본 잉글랜드 왕 에델레드 2세와 결혼한 인물입니다. 이 혼인은 노르망디와 잉글랜드 사이의 첫 번째 왕실 연결고리였습니다. 엠마는 두 번의 결혼의 델레드, 그 다음 크누트를 통해 영국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양국의 왕위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공작 가문의 피가 잉글랜드 왕실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샤르 3세는 불과 1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그의 동생 로베르가 계승했습니다. 로베르는 악마공 또는 장엄공으로 불렸는데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후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팔레즈의 피역공 딸 에를레베와 사랑에 빠졌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1027년경 두 사람 사이에서 사생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기욤 후에 정보광 윌리엄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1034년 로베르는 예루살렘 순례를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노르망디 귀족들을 소집하여 어린 아들 기욤을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르데리쿠스 비탈리스의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베르 공작은 귀족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했다. 많은 이들이 주저했지만 공작의 의지는 확고했다. 1035년 7월 로베르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니케아 근처에서 병사했습니다. 그는 겨우 35세였고 그의 아들 기욤은 불과 8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사생아 공작의 앞에는 지옥 같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35년부터 1047년까지 노르망디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심찬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어린 기욤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3명의 후견인이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튀르골드는 1040년 발로뉴에서, 오스번은 1040년 기욤의 침실에서, 알랭 백작은 1040년 비몽성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밤마다 기욤은 장소를 옮겨가며 숨어 지냈고 때로는 농가나 숲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기욤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신뢰의 소중함과 배신의 잔혹함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는 권력이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비는 강함의 증거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047년 20세가 된 기욤은 마침내 반란 귀족들에 맞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발레듐의 전투에서 그는 프랑스 왕 앙리 1세의 지원을 받아 반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 기욤은 노르망디의 확고부동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기욤은 조부 리샤르 2세의 중앙 집권 정책을 부활시키고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불법 성체들을 파괴하고 사적인 전쟁을 금지했으며 모든 군사력을 공작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1050년대에 이르러 노르망디는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통치되는 공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욤은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060년대 노르망디에서는 수많은 수도원과 성당들이 새로 건립되거나 재건되었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노르만 건축이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기욤의 야심은 노르망디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롤로의 정복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증조 할머니 엠마는 잉글랜드의 왕비였습니다. 1051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참해왕 엠마의 아들이자 기욤의 대고모부의 후계자 없이 통치하고 있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기욤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기욤은 이를 확신했고 그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1064년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귀족 헤럴드 고드윈슨이 노르망디를 방문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헤럴드가 기욤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성유물 위에 손을 얹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르만 측 기록에 따르면 헤럴드는 기욤의 잉글랜드 왕위 계승을 지지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헤럴드가 후에 이 맹세를 깬 것이 1066년 침공의 정당성 근거가 됩니다. 1066년 1월 5일 에드워드 참해왕이 후사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또는 다음 날 잉글랜드 귀족 회의위 타는 헤럴드 고드윈슨을 왕으로 선출했고 그는 즉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노르망디에 전해졌을 때 기욤은 격분했습니다. 배신자 헤럴드는 신성한 맹세를 어겼고 기욤의 정당한 권리를 찬탈했습니다. 기욤은 잉글랜드 침공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롤로 이래 150년간 축적된 노르만 권력의 폭발이었고 바이킹 정복 본능의 가장 세련되고 치밀한 형태로의 진화였습니다. 롤로의 후손들은 이제 야만적인 해적이 아니라 교황의 지지를 받고 유럽 최고의 기사단을 거느리며 정교한 외교와 법적 정당성으로 무장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전사 정신과 프랑스의 봉건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명의 외피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긴 칼날이 잉글랜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066년 1월 6일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헤럴드 고드윈슨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참해왕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기도 전에 이루어진 성급한 즉위였습니다. 헤럴드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귀족 가문의 수장이었고 수년간 실질적으로 왕국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는 웨일스와의 전쟁에서 빛나는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었고 귀족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았고 노르망디 공작 기욤에게 했던 맹세를 깨뜨렸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의 루앙 궁정에서 이 소식을 들은 기욤은 처음에는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노르망디의 시인 겸 연대기 작가 윌리엄 오브 푸아티에는 그의 정보광 기욤의 행적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작은 분노와 슬픔으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망토끈을 묶고 풀기를 반복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며칠 후 기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기욤은 20년간 노르망디를 통치하며 탁월한 전략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치적,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066년 봄 기욤은 로마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2세에게 헤럴드의 맹세 파기를 고발하고 잉글랜드 침공에 대한 교황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의 개혁 정책에 소극적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욤은 교회 개혁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알렉산더 2세는 기욤의 대의를 지지했고 성 베드로의 깃발과 성유물이 담긴 반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에 버금가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기욤의 침공은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교황이 승인한 정의로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에 퍼지자 프랑스, 플랑드르,
브르타뉴, 심지어 남부 이탈리아에서까지 모험심 강한 기사들이 노르망디로 몰려들었습니다. 1066년 봄부터 여름까지 노르망디 해안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군사작전의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욤은 700척이 넘는 침공 함대를 건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이 준비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나무를 베고 선체를 만들고 무기와 보급품을 싣는 장면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각 배는 평균 40명의 병사와 말들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총 침공군 규모는 약 7,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원정군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기욤은 노르망디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교회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귀족들에게 잉글랜드 정복 후 토지를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복 주식회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되 성공하면 막대한 보상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노르만 귀족들 외에도 브르타뉴의 기사들, 플랑드르의 용병들, 프랑스 각지의 모험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여름 내내 함대는 디브강 하구의 디브 쉬르메르에 집결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주간 내내 북풍이나 동풍만 불어 해협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대기하며 보급품을 소모했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욤은 생발레리 쉬르솜으로 함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의 수도원에서 성 발레리의 유골을 꺼내 행진시키며 순풍을 기원했습니다. 오르데리쿠스 비탈리스는 기록합니다. 공작은 성자의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해안으로 나갔다. 전 군대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한편 해협 건너편에서는 헤럴드가 남부 해안 전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기욤의 침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와이트 섬에서 켄트까지 해안을 지켰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기록합니다. 온 여름 내내 백성들이 해안에 주둔했으나 노르만인들은 오지 않았다. 9월 8일 보급품이 바닥나고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만료되자 헤럴드는 군대를 해산하고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헤럴드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 노르웨이 왕 하랄 하르드라다가 3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 북부를 침공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하랄은 바이킹 시대의 전설적인 전사였고 비잔티움 황제의 바랑기안 근위대 지휘관을 역임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헤럴드의 반역한 동생 토스티그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9월 20일 하랄의 군대는 풀포드 전투에서 노선브리아와 머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요크를 점령했습니다. 헤럴드는 즉시 북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예 가신단을 이끌고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런던에서 요크까지 약 320km를 불과 4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9월 25일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헤럴드는 완전히 기습을 당한 노르웨이군을 격파했습니다. 하랄 하르드라다와 토스티그 모두 전사했고 300척으로 왔던 노르웨이 함대는 겨우 24척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승리였고 바이킹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축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9월 28일 마침내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욤은 즉시 출항을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노르만 함대는 해협을 건넜고 9월 29일 새벽 서섹스의 패번지에 상륙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이 극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기사들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말들이 상륙하며 병사들이 해안에 진을 치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오브 푸아티에는 기록합니다. 공작이 상륙하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병사들이 불길한 징조라며 술렁이자 기욤은 재빨리 일어나 두 손에 영국의 흙을 쥐고 외쳤다.
보라. 내가 잉글랜드의 땅을 손에 쥐었다. 기욤은 즉시 페번지와 헤이스팅스의 목책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리한 내륙 진격 대신 해안 지역을 확보하고 보급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의도적으로 서섹스 지역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서섹스는 헤럴드의 가문 영지였고 기욤은 헤럴드를 빠르게 남하하도록 유인하려 했습니다. 지친 군대와 서둘러 모은 병력으로 싸우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0월 1일 요크에서 승리를 축하하던 헤럴드에게 노르만군 상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초인적인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요크에서 런던까지 320km를 5일 만에 이동했고 런던에서 불과 며칠을 쉰 뒤 다시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헤럴드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가 런던에서 3주를 기다리며 전국에서 병력을 소집했다면 훨씬 강력한 군대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럴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문 영지가 불타고 있었고 신속한 대응이야말로 그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10월 13일 저녁 헤럴드의 군대는 헤이스팅스 북쪽 약 11km 지점의 칼드백 언덕 현재의 배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예 가신단 약 3,000명과 서둘러 소집된 민병대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싸운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북부에서 온 병력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9시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럴드는 셀락 언덕 정상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앵글로색슨군은 유명한 방패의 벽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중장비 보병들이 큰 키트 방패를 겹쳐 잡고 밀집 대형을 이루는 전술로 수세기 동안 앵글로색슨과 바이킹이 사용해온 검증된 전술이었습니다. 헤럴드는 중앙에 자신의 깃발을 세웠고 그 주변에 정예 가신단을 배치했습니다. 기욤의 군대는 세 단계로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궁병들이 화살 세례를 퍼부었고 두 번째는 중보병들이 돌격했으며 세 번째는 중기병이 돌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패의 벽은 견고했습니다. 언덕 위의 이점과 밀집 대형의 힘으로 앵글로색슨군은 초기 공격들을 모두 격퇴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이 치열한 전투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창과 도끼가 난무하고 말들이 쓰러지며 병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장면들이 70m에 걸쳐 펼쳐집니다. 오전 중반 노르만군 좌익의 브르타뉴 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퇴가 패주로 변하는 듯 보였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공작이 전사했다. 기욤은 투구를 벗고 말을 타고 전선을 누비며 외쳤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살아있다. 신의 가호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윌리엄 오브 푸아티에는 기록합니다. 공작은 놀라운 용기로 전장을 누볐다. 3마리의 말이 그의 아래서 죽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브르타뉴군의 후퇴를 보고 앵글로색슨군 우익의 일부 병력이 방패의 벽을 이탈하여 추격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노르만 기병대가 방향을 돌려 이들을 포위하고 학살했습니다. 기욤은 이 전술의 효과를 보고 거짓 퇴각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기병대만이 실행할 수 있는 어려운 전술이었고 노르만 기사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앵글로색슨 병력의 일부가 유인되어 나왔고 포위당하여 섬멸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방패의 벽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장시간의 방어전으로 병사들은 지쳐갔고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욤은 마지막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궁병들에게 높은 각도로 쏘도록 지시하여 화살들이 방패 너머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의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헤럴드 왕이 눈에 화살을 맞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헤럴드가 화살에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노르만 기사들에게 베어 죽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후 늦게 헤럴드가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죽음과 함께 앵글로색슨군은 무너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가신다는 왕의 시신 주변에서 최후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앵글로색슨 연대기는 슬픔에 잠긴 어조로 기록합니다. 헤럴드 왕과 고스 백작 레오푸인과 토스키 백작 기르드, 그리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전사했다. 프랑크인들이 전장을 장악했다. 헤럴드의 시신은 처음에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의 연인이었던 이디스 스완넥이 시신을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헤이스팅스 전투는 중세 군사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보병 전술이 노르만의 복합 전술 궁병, 보병, 기병의 조화에 패배한 것입니다. 약 8,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앵글로색슨군이었습니다. 기욤은 전장에 배틀 수도원을 세우도록 명령했고 그 제단은 헤럴드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곧 정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는 여전히 앵글로색슨 귀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에드거 에설링 에드워드 참외왕의 증손자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기욤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직진하지 않고 켄트를 거쳐 템스강을 따라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버, 캔터베리, 윈체스터를 차례로 점령하며 잉글랜드 남부를 장악했습니다. 11월 말 그는 템스강을 건너 런던을 포위했습니다.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12월 초 윈체스터에서 앵글로색슨 귀족들과 런던 시민 대표들이 기욤을 찾아와 항복했습니다. 에드거 에설링,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간드, 머시아 백작 에드윈, 노선브리아 백작 모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욤은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영지를 보장하고 앵글로색슨의 법과 관습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서 많이 변질되었지만 최소한 초기에는 유화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06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기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는 정보광 윌리엄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 윌리엄으로 즉위했습니다. 요크 대주교 엘드레드가 대관식을 집전했고 앵글로색슨 귀족들과 노르만 기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관식 중 노르만 병사들과 앵글로색슨 군중들이 각자의 언어로 환호하자 밖의 경비병들이 폭동으로 오인하고 주변 건물에 불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의 정복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 역사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1070년대까지 앵글로색슨 귀족 계층은 거의 완전히 제거되거나 몰락했고 그 자리를 노르만 귀족들이 차지했습니다. 1086년 작성된 둠즈데이 북은 이 혁명적 변화를 기록합니다. 잉글랜드의 토지 중 약 절반이 불과 170명의 노르만 귀족과 교회에 집중되었고 왕은 전체 토지의 약 20%를 직접 소유했습니다. 언어도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노르만 프랑스어가 궁정과 법정, 귀족 사회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 고대 영어는 농민들의 언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언어적 이중성이 현대 영어의 풍부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개념에 대해 게르만어 계통과 라틴어 계통의 두 단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덤과 리버티, 헬프와 AID. 법률 체계도 변혁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엄격한 봉건제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고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봉토로 받아 군역 의무를 지는 체계였습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의 느슨한 토지 소유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윌리엄은 또한 산림법을 도입하여 광대한 삼림 지역을 왕실 사냥터로 지정했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가혹한 법은 수세기 동안 민중의 원한을 샀습니다.
건축적으로도 노르만의 흔적은 명확했습니다. 윌리엄은 런던 탑을 비롯해 잉글랜드 전역의 거대한 석조성들을 건설했습니다. 이 성들은 군사적 거점이자 노르만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노르만 건축은 앵글로색슨의 목조 건축 전통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더럼 대성당, 피터버러 대성당 같은 거대한 석조 성당들이 잉글랜드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1087년 9월 9일 윌리엄은 프랑스 망트 공성전 중 말에서 떨어져 입은 부상으로 루앙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59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캉의 생테티엔 수도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무덤이 훼손되어 현재는 대퇴골 하나만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윌리엄의 유산은 영원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플랜테저넷, 랭커스터, 요크, 튜더, 스튜어트, 하노버를 거쳐 현재의 윈저 왕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롤로에서 시작된 바이킹의 피는 1066년 헤이스팅스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통해 영국 왕실의 영구적인 DNA가 되었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은 단순히 왕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라는 국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잉글랜드의 핏줄 속에는 793년 린디스판을 습격했던 그 거친 바이킹들의 정복 본능이 세련되고 합법적인 형태로 영원히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발모럴 성에서 서거했습니다. 70년 7개월간의 재위는 영국 역사상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했고 장례식은 40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하며 윈저 왕조는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현대의 윈저 왕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혈통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 하나가 정보광 윌리엄으로 그리고 더 멀리는 바이킹 지도자 롤로에게까지 닿는다는 것입니다. 정보광 윌리엄 이후 영국 왕실의 계보는 복잡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1066년 이후 영국 왕위에 오른 모든 군주는 윌리엄의 후손이거나 최소한 그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의 아들 헨리 1세는 앵글로색슨 왕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스코틀랜드의 마틸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 참외왕의 혈통을 이었기에 이 결혼으로 노르만 정복자의 피와 앵글로색슨 피가 공식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헨리 1세의 손자 헨리 2세가 플랜테저넷 왕조를 열었고 이것이 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긴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랜테저넷이라는 이름은 앙주 백작 조프루아가 모자에 꽂았던 금작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헨리 2세는 어머니를 통해 노르망디와 잉글랜드를, 아버지를 통해 앙주를, 그리고 아내 아키텐의 엘레오노르를 통해 프랑스 남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스코틀랜드 국경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앙주 제국의 중심에는 여전히 노르만 혈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플랜테저넷 왕조는 331년간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14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리처드 1세 사자 심왕, 존 왕, 헨리 3세, 에드워드 1세 롱생크스, 에드워드 3세, 흑태자, 에드워드, 리처드 2세 등 영국 역사의 전설적 인물들이 모두 이 왕조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100년 전쟁을 치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으며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려 했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던 왕들의 혈관에는 1066년 헤이스팅스를 정복한 윌리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플랜테저넷 가문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들이 각각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이 두 가문은 왕위를 놓고 30년간의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장미 전쟁입니다. 랭커스터가의 붉은 장미와 요크가의 흰 장미가 상징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 귀족 계층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보스워스 전투 1485에서 리처드 3세가 전사하고 헨리 튜더가 승리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헨리 7세는 튜더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는 랭커스터 가문의 반계 혈통이었지만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여 두 가문을 통합했습니다. 튜더의 문장에는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겹쳐진 튜더 장미가 그려졌습니다. 헨리 7세의 혈통을 추적하면 존 오브 곤트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을 거쳐 플랜테저넷으로 그리고 정복왕 윌리엄으로 이어집니다. 튜더 왕조는 영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8세의 6번의 결혼,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 영국 국교의 설립, 메리 1세의 가톨릭 복귀 시도와 피의 메리 별명,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황금기. 엘리자베스 시대는 셰익스피어의 시대였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시대였으며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한 시대였습니다. 처녀 여왕이라 불린 엘리자베스는 결혼하지 않았고 직계 후손 없이 1603년 사망했습니다. 튜더 가문의 대가 끊기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동군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제임스는 헨리 7세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의 메리는 헨리 7세의 외증손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튜어트 왕조 역시 튜더의 피를 이었고 그것은 곧 플랜테저넷과 노르만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는 격동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당했고 잉글랜드는 11년간 공화정을 경험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호국경 시대였습니다. 1660년 왕정 복고로 찰스 2세가 돌아왔지만 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복귀 정책으로 명예혁명을 촉발했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 통치자로 영국에 초청되었습니다. 1714년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스튜어트 왕조는 끝났습니다. 의회는 가톨릭 스튜어트 후손들을 배제하고 제임스 1세의 외증 손녀의 아들인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크를 왕으로 초청했습니다. 조지 1세로 즉위한 그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합법적인 프로테스탄트 후계자였습니다. 하노버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노버 왕조는 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시기였습니다. 조지 3세 치세에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고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으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64년 재위 기간은 팍스 브리타니카의 정점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구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빅토리아는 작센 코부르크 고타 가문의 엘버트 공과 결혼했고 그들의 9명의 자녀는 유럽 각국 왕실과 혼인하여 빅토리아는 유럽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들 에드워드 7세가 즉위하면서 왕조 이름이 작센 코부르크 고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 반독일 감정이 고조되자 1917년 조지 5세는 왕가의 이름을 윈저로 바꾸었습니다. 윈저 성에서 따온 이름으로 완전히 영국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비꼬았다고 합니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공연을 보러 가겠다. 그러나 이 계명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조지 5세의 아들 에드워드 8세는 이혼녀 월리스 심프슨과의 결혼을 위해 즉위 11개월 만에 퇴위했습니다. 그의 동생 조지 6세가 예상치 못하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말더듬이었던 조지 6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국민과 함께 런던에 머물며 영국인들의 단합을 상징했습니다. 1952년 그의 사망으로 25세의 엘리자베스 공주가 엘리자베스 2세로 즉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47년 그리스와 덴마크 왕자 필립 마운트베튼과 결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필립 공은 빅토리아 여왕의 외증손자였기에
두 사람은 먼 친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필립 공의 혈통에도 바이킹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조상은 덴마크 왕실이었고 덴마크 왕실은 바이킹 왕들의 직계 후손입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의 결혼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바이킹 혈통을 재결합시킨 것이었습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연결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012년 레스터 대학의 연구팀은 리처드 3세의 유골을 발굴하고 DN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Y염 색채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리처드 3세의 Y염 색채는 일반적인 영국인보다 스칸디나비아계와 더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플랜테저넷 왕가의 남계 혈통이 노르만 정복 이전에 바이킹 혈통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15년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영국 인구의 약 6%가 바이킹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정착민들의 직계 후손이며 특히 영국 북부와 동부에서는 이 비율이 많게는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동부의 데일로 지역에서는 지명의 60% 이상이 고대 노르드어 기원이며 지역 방언에도 수백 개의 노르드어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왕실의 계보학적 분석은 더욱 명확합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의 계보학자 존 애시다운 힐 박사는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윈저 왕조는 최소 38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정보광 윌리엄에게 연결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윌리엄의 24대 손이며 찰스 3세는 25대 손입니다. 또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왕실과의 수많은 혼인을 통해 크누트 대왕과 하랄 하르드라다의 혈통도 여러 차례 유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혈통 경로를 보면 엘리자베스 2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 나중의 왕태후은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그 가문은 로버트 브루스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노르만 귀족 로버트 드 브루스의 후손이었고 그는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헤이스팅스 전투에 참전했던 기사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의 북의 조상인 조지 5세의 어머니 알렉산드라는 덴마크 공주였고 덴마크 왕실은 고름 왕조의 후손으로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찰스 3세의 부인 카밀라 왕비전 파커 볼스도 놀랍게도 이 거대한 혈통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앨리스 캐펠의 증손녀인데 앨리스 캐펠은 에드워드 7세의 정부였습니다. 또한 카밀라의 조상을 추적하면 찰스 2세의 서자들과 연결되며 결국 스튜어트 왕조로 이어집니다. 현대 유럽 왕실과 귀족 가문들은 수세기에 걸친 혼인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으며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항상 노르만 정복과 그 이전의 바이킹 혈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와 찰스 3세의 즉위는 이 긴 역사의 연속입니다. 찰스 3세는 롤로의 32대손이며 정보광 윌리엄의 25대손입니다. 그의 아들 윌리엄 왕세자는 26대손이고 조지 왕자는 27대손입니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시작된 혈통이 21세기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족보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793년 린디스판을 습격했던 야만적인 이교도들의 후손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입헌 군주국의 왕실이 되었습니다. 약탈자의 피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역사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바이킹들은 단순히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했지만 동시에 통합했고 침략했지만 동시에 정착했으며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원주민이 되었습니다. 현대 영국의 정체성에도 이 바이킹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영국의 법률 시스템, 특히 배심원 제도는 바이킹의 집회 전통인 팅싱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해양 국가로서의 영국의 전통은 바이킹의 항해 기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국 해군의 모험 정신, 탐험가 정신, 그리고 대영 제국을 건설한 정복 본능은 어쩌면 수세기 전 북해를 건넌 바이킹들의 DNA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학자들은 현대 영어의 약 30%가 고대 노르드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단순한 어휘 차용을 넘어 문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사 데이, 댐, 데어는 모두 고대 노르드어에서 왔습니다. 영어가 다른 게르만어들과 달리 문법적 성젠더를 잃어버린 것도 고대 영어와 고대 노르드어의 충돌과 융합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바이킹의 흔적은 명확합니다. 영국에는 약 1,500개 이상의 스칸디나비아 기원 지명이 있습니다. 요크, 더비, 그림스비 같은 주요 도시들부터 수많은 마을과 지역 이름들이 고대 노르드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제도와 셰틀랜드 제도는 1469년까지 노르웨이 영토였고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이킹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DNA 연구는 계속 새로운 발견을 제공합니다. 2020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은 영국 전역에서 수집한 DNA 샘플을 분석하여 유전적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앵글로색슨, 바이킹, 노르만의 유전적 기여를 구별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와 동부 주민들의 DNA에서 스칸디나비아계 표지자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크셔와 링컨셔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데일로 시대의 대규모 바이킹 정착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2023년 현재 찰스 3세의 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70년 넘게 왕세자로 지내다 즉위한 영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왕입니다. 그의 손자 조지 왕자는 윈저 왕조의 미래를 대표합니다. 조지가 왕위에 오르는 날, 그는 롤로의 33대 손이 될 것입니다. 911년 생클레르 슈르에프트 조약에서 시작된 혈통이 1100년 이상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긴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의 교훈이 명확해집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는 결국 하나가 됩니다. 외부자는 결국 내부자가 되고 침략자의 후손은 수호자가 됩니다. 793년 린디스판의 그 충격적인 아침으로부터 1230년이 지난 지금 바이킹의 피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왕실 혈통의 중심이고 영어의 뿌리이며 영국 문화의 기반입니다. 윈저 왕조의 왕관에는 보이지 않는 룬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해를 건너온 긴 배들의 기억이, 헤이스팅스의 피비린내가, 노르망디의 교활한 전략이, 그리고 정복자들의 끈질긴 생존 본능이 그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국 왕실은 바이킹 역사의 가장 성공적이고 드라마틱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폭력의 상징이 아니라 연속성의 상징으로, 침략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북방의 유산이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